오일야담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람의 목숨값은 과연 얼마일까요? 쌀 한 성? 아니면 엽전 몇 입? 여기 자신의 관관을 짤 돈으로 죽어가는 핏덩이들을 사들인 여인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으나 그녀는 묵묵히 그 미친 지도로 조선의 역사를 다시 썼지요. 가뭄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그의 겨울, 장터 바닥에 버려진 것은 비단 짐승의 뼈만이 아니었습니다. 젖은 눈으로 어미를 바라보던 아이들의 숨소리가 쌀한돼 무게보다 가벼웠던 그 빛난 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인의 이름은 문옥영의 위리안. 허나 그 이름을 불러주는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촌과부 혹은 팔자드센년이라 불릴 뿐이었지요. 그녀의 나이 35. 혼인한 지 3년 만에 지아비를 잃고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시댁 문 밖으로 내쳐진 죄인이었습니다. 친정이라고 다를 리 없었습니다. 출가외인은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며 대문을 걸어 잠갔으니 옥녀는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아닌 채로 10년을 떠돌았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밤에는 눈이 짓무르도록 삼배를 짰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와도 배틀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객사크스하여 거적대기에 말려 버려지지 않으려 제 몸 하나 누일 관광캅과 수의소일을 장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품속 깊이 감춘 전대 속의 30냥. 그것은 옥년의 피와 땀이자 그녀가 세상에 남길 유일한 흔적인 자신의 장례비였습니다. 헌데 오늘 옥녀는 그 서늘한 돈꾸러미를 움켜쥐고 인시장열수 자은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주시오. 어미들의 통곡 소리가 귀를 때렸으나 옥년의 표정은 돌부처처럼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울부짖는 아이들이 아니라 장터 구석 흙바닥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두 남매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릴 때 그 두 아이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떼국물이 흐르는 얼굴로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채 마치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조용히 노려보는 듯한 눈빛. 옥년의 마른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그녀를 지탱해 온 죽음에 대한 준비가 끊어지고 알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전율이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시체를 덮을 돈으로 죽어가는 저 핏덩이들의 숨을 살리게 된다면 그것은 미친 짓인가 아니면 하늘이 내린 마지막 형벌인가. 옥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장터의 소음은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한 푼만 줍시오. 살려줍시오. 하는 비명들이 뒤엉킨 그 아수라장 한 구석, 옥년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와 5살 배기 계집아이였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어미를 찾으며 자지러지게 울거나 배고픔에 지쳐 축 늘어져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허나 그 남매는 달랐습니다. 사내아이 윤호의 손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부러진 팽이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굶어 떨리는 손으로 주변에 굴러다니는 칡넝쿨을 주워다가 팽이에 깨진 틈을 정교하게 묶어내고 있었습니다. 매듭을 짓는 손놀림이 어찌나 야무지고 침착한지 마치 불타는 집 안에서 술을 놓는 여인처럼 비현실적인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 누이 윤서는 더 기가 찼습니다. 아이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쌀가게 주인의 대박을 뚫어지라 쫓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반. 아이는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인이 쌀을 퍼 담을 때마다 돛박 밑바닥을 손가락으로 살짝 들어 올려 쌀을 덜어내는 사기자치를 그 어린 것이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서는 제 오라비의 옷자락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오라버니, 저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야. 10홉을 준다 하고 8홉만 담았어. 저기 쌀가루가 바닥에 떨어진 것만 모아도
우리 둘은 먹을 텐데. 옥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짐승처럼 팔려 나오기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한 아이는 고장난 것을 고치고 있었고 다른 한 아이는 세상의 셈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흙탕물 속에 처박혀 있어도 옥은 옥이었습니다. 옥년의 죽은 남편, 생전에 손재주가 좋아 마을의 물레방아를 도맡아 고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윤호의 손끝에서 어른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빌어먹을 것들아. 아직도 안 팔린 게야? 술에 쩌든 악취가 확 풍기더니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아이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의 아비 백철중이었습니다. 한때는 꽤나 잘 나가는 대목장 나무지향 소리를 들었으나 노름판 투전짓에 미쳐 가산을 탕진하고 마누라마 저합병으로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지요. 철중은 윤호가 고쳐놓은 팽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배돼지에 기름이 꼈나 이딴 장난질이나 하고 자빠졌게. 내 놈들을 팔아야 내가 오늘 판돈을 마련할 것 아니냐. 철중의 손이 윤호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뚫고 울렸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핏발 선눈으로 아비를 노려보며 제 누이 윤서를 등 뒤로 감싸 안았습니다. 때리지 마시오. 윤서는 건드리지 마시오. 7살짜리 핏덩이가 내뱉는 말이라기엔 너무나 처절한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중에게 그 모습은 반항으로만 보였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눈을 똑바로 뜨네. 오늘 내 놈들 몸뚱아리 값을 못 받으면 내 손으로 가마솥에 삶아 먹어버릴 테다. 철중이 몽둥이를 치켜들자 구경꾼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의 집 자식 교육이라 끼어들 수도 없거니와 흉년에는 제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던 때였으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중은 진짜로 아이들을 칠 기세였습니다. 윤호는 눈을 질끈 감고 윤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허공을 가르던 몽둥이가 무언가에 탁 하고 가로막혔습니다. 가늘지만 뼈마디가 붉어진 억센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 치우시오.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 문옥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철중의 몽둥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뭐야? 재수없게 과부년이 남의 집이래. 아이들을 판다고 했소? 옥년의 말에 철중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화를 내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금세 비굴한 장사치 쌍마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소. 아주 실한 놈들이오. 사내 놈은 힘이 장사고 계집년은 밥도 적게 먹소. 두 놈 합쳐 쌀 5말만 주시오. 아니, 내 말이라도 줬소. 철중은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쌀, 내 말. 아이 둘의 목숨값이 고작 쌀 4말이었습니다. 옥년은 기가 찼습니다. 그녀는 대꾸 없이 품속에서 묵직한 전대를 꺼냈습니다. 짤랑.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리자 철중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주변의 구경꾼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저 과부가 돈이 어디 있어서? 옥년은 전대의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철중의 발치에 엽전 꾸러미를 내던졌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30냥이오. 30냥? 철중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쌀 4마리 아니라 소 1마리를 사고도 남을 거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자네가 노름판에서 잃은 빚을 갚고도 술독에 빠져 죽을 만큼 마실 수 있을 게다. 대신 조건이 있네. 옥년의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공포와 경계심 그리고 일말의 호기심이 뒤섞인 아이들의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문서, 그리고 자네의 친권 친죄 포기 각서. 지금 당장 관아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겠네. 2번 다시 이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조 말이네. 철중은 침을 질질 흘리며 바닥에 떨어진 돈꾸러미를 주워 담기에 바빴습니다. 아이고, 조습죠. 압류. 각서가 대수입니까?
내 손가락이라도 잘라드리리다. 어이구, 내 팔자야. 철중은 돈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투전판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장터 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은 이제 고아가 된, 아니 옥년의 것이 된 두 아이뿐이었습니다. 옥년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비보다 더 무서운 돈으로 사람을 산 주인에 대한 공포였을 겁니다. 옥년은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거친 손으로 윤호의 뺨에 난 상처를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가자. 긴 말은 없었습니다. 배불리 먹여주마라는 달콤한 회유도, 이제 너희는 내 종이다 라는 으름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장서 걷는 옥년의 뒤를 아이들은 홀린 듯 따라 나섰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과부가 저 돈이면 쌀을 사서 흉년을 버티지. 쯧쯧. 송장치를 돈으로 산 송장을 들였구먼.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빈털털이었고 내일 당장 죽으면 거적대기에 말려 산짐승의 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팔아 아이들의 삶을 산 여자. 하지만 옥년은 처음으로 전대가 가벼워진 허리춤에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석양이 지는 고갯마루, 옥년의 긴 그림자 뒤로 작고 여린 두 개의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옥년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착한 곳은 산비탈 끄트머리에 위태롭게 매달린 오두막이었습니다. 지붕은 사가 내려앉아 하늘이 숭숭 보였고 부엌 아궁이는 냉골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페가페이지아가 바로 옥년의 보금자리이자 이제 새 식구가 목숨을 부지해야 할 처절한 요새였습니다. 들어오너라. 누추하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다. 옥년은 부엌 구석을 뒤져 깰받은 독에 남은 보리쌀을 박박 긁어모았습니다. 물을 한가득 붓고 끓인 멀건 죽. 밥알이 듬성듬성 떠다니는 그 죽 세 그릇이 그날의 저녁이었습니다. 옥년은 숟가락을 놓으며 아이들을 곁눈질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아이들이니 짐승처럼 달려들어 혀로 그릇을 핥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누이 윤서가 제 몫의 죽그릇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숟가락으로 밥알의 개수를 세듯 신중하게 죽을 휘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그릇에 담긴 멀건 국물을 오라비 윤호의 그릇에 그리고 옥년의 그릇에 정확히 반씩 나누어 덜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옥년이 묻자 윤서가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일을 하셔야 하니 기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라비는 손을 써야 하니 배가 차야 합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테니 물만 마셔도 하루는 버팁니다. 5살 배기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려라기보다 철저한 생존을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옥년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저 굶주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그 참혹한 산수를 이미 몸으로 익힌 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낡은 이불 한 채를 나눠 덮고 누웠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 사이로 윤호가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이야, 바람 소리가 음개인 지혜가 달라. 문틈이 헐거워서 그래. 내일은 저 소리를 잡아주마. 옥년은 자는 척 등을 돌리고 누워 마른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거둔 것이 평범한 아이들이 아님을 어렴풋이 예감하면서 말입니다. 이튿날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년이 삭바느질감을 구하러 아랫마을로 내려간 사이 빈집을 지키던 남매는 울거나 보채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윤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굴러다니는 썩은 나무 토막과 칡넝쿨을 주워 모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빛났습니다.
옥년이 저녁나절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삐걱거려 제대로 닫히지도 않던 부엌문이 아기가 딱 맞게 고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오직 나무의 결을 깎아 끼워 맞춘 사계맞춤 기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돌을 괴어 놓았던 배틀은 튼튼한 참나무 가지로 덧대어 새 것처럼 수선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냐? 옥년의 물음에 윤호는 숯검댕이 묻은 얼굴로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짝이 기울어 바람이 새면 아궁이의 열기가 식습니다. 그러면 땔감이 2배로 들지요. 땔감을 아끼려면 문부터 고쳐야 했습니다. 7살 아이가 열효율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아이의 손끝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과부 옥년네 집에 어린 도깨비들이 산다더라. 죽은 남편 귀신이 씌었는지 어린 놈이 뚝딱거리기만 하면 고물도 새 것이 된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흉년이라 인심이 사나워진 탓에 그 재주는 칭송받기보다 요물마오우이라며 배척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사단이 났습니다. 가뭄이 극에 달해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공동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두레박 줄을 아무리 길게 늘어뜨려도 퍼올려지는 것은 진흙 섞인 흙탕물뿐이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모여 땅을 더 깊이 파보았지만 물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윤호가 우물가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귀를 대보기도 하고 숫덩이로 바닥에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동네 어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신성한 우물가에서 장난질이냐? 그러나 윤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옥년의 치맛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길이 막힌 겁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물 바닥이 아니라 저쪽 둔덕 아래 큰 바위 틈, 그곳을 뚫어야 합니다. 물이 고여서 썩어가고 있어요. 옥년은 망설였습니다. 만약 아이의 말이 틀리다면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터였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윤서의 눈을 보았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계산이 맞아요. 지형의 높낮이와 물의 흐름을 보면 저곳에 수맥이 뭉쳐 있을 확률이 9할입니다. 옥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보시오들, 내 자식 놈 말을 한 번만 믿어주시오. 만약 물이 안 나오면 내 이 집을 내놓고 마을을 떠나리다. 옥년의 서슬퍼런 외침에 장정들이 혀를 차며 둔덕으로 몰려갔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괭이질을 시작한 집 반나절.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위가 깨지자 콸콸콸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장정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물이다. 물이 터졌다. 그 기적 같은 광경 뒤에서 윤호는 덤덤하게 제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있었고 윤서는 솟구치는 물의 양을 눈대중으로 세며 앞으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요물이라는 경멸은 순식간에 신동이라는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옥년네 집에 돈이 될 만한 아이들이 있다는 소문은 읍내 투전판을 전전하던 아비 백철중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옥년이 삭바느질로 번 돈으로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새 옷을 해입히던 날, 마당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내 새끼들을 내놔라. 어디서 감히 남의 핏줄을 도둑질해 가. 대문이 부서져라 걷어차며 들어온 백철중의 손에는 관아에서 위조한 노비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판 돈을 탕진한 그가 이제는 아이들의 재능을 팔아먹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옥년은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며 낯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러나 옥년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쥔 것은 낫이었지만 철중이 쥔 것은 조선의 법사, 즉 가부장제의 권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옥년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착한 곳은 산비탈 끄트머리에 위태롭게 매달린 오두막이었습니다. 지붕은 사가 내려앉아 하늘이 숭숭 보였고 부엌 아궁이는 냉골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폐가 페이지아가 바로 옥년의 보금자리이자 이제 새 식구가 목숨을 부지해야 할 처절한 요새였습니다. 들어오너라. 누추하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다. 옥년은 부엌 구석을 뒤져 깰받은 독에 남은 보리쌀을 박박 긁어모았습니다. 물을 한가득 붓고 끓인 멀건 죽. 밥알이 듬성듬성 떠다니는 그 죽 세 그릇이 그날의 저녁이었습니다. 옥년은 숟가락을 놓으며 아이들을 곁눈질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아이들이니 짐승처럼 달려들어 혀로 그릇을 핫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누이 윤서가 제 몫의 죽그릇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숟가락으로 밥알의 개수를 세듯 신중하게 죽을 휘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그릇에 담긴 멀건 국물을 오라비 윤호의 그릇에 그리고 옥년의 그릇에 정확히 반씩 나누어 덜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옥년이 묻자 윤서가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일을 하셔야 하니 기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라비는 손을 써야 하니 배가 차야 합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테니 물만 마셔도 하루는 버팁니다. 5살 배기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려라기보다 철저한 생존을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옥년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저 굶주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그 참혹한 산수를 이미 몸으로 익힌 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옥년은 목이 메어 차마 숟가락을 들 수 없었으나 억지로 죽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이 핏덩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낡은 이불 한 채를 나눠 덮고 누웠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 사이로 윤호가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이야, 바람 소리가 음개인 지혜가 달라. 문틈이 헐거워서 그래. 내일은 저 소리를 잡아주마. 옥년은 자는 척 등을 돌리고 누워 마른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거둔 것이 평범한 아이들이 아님을 어렴풋이 예감하면서 말입니다. 이튿날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년이 삭바느질감을 구하러 아랫마을로 내려간 사이 빈집을 지키던 남매는 울거나 보채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윤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굴러다니는 썩은 나무 토막과 칡넝쿨을 주워 모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빛났습니다. 옥년이 저녁나절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삐걱거려 제대로 닫히지도 않던 부엌 문이 아기가 딱 맞게 고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오직 나무의 결을 깎아 끼워 맞춘 사계 맞춤 기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돌을 괴어 놓았던 배틀은 튼튼한 참나무 가지로 덧대어 새 것처럼 수선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냐? 옥년의 물음에 윤호는 숯검댕이 묻은 얼굴로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짝이 기울어 바람이 새면 아궁이의 열기가 식습니다. 그러면 땔감이 2배로 들지요. 땔감을 아끼려면 문부터 고쳐야 했습니다. 7살 아이가 열효율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아이의 손끝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윤서는 그 옆에서 마른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빼곡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옥년이 가져온 일감의 양과 실의 소무량, 그리고 며칠을 일해야 쌀 한 마를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한 장부였습니다. 글자 하나 배운 적 없는 아이가 장터 어깨너머로 배운 숫자만으로 가계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과부 옥년네 집에
어린 도깨비들이 산다더라. 죽은 남편 귀신이 씌었는지 어린 놈이 뚝딱거리기만 하면 고물도 새 것이 된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흉년이라 인심이 사나워진 탓에 그 재주는 칭송받기보다 요물마오우이라며 배척받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은 옥년이 아이들의 정기를 빨아먹어 젊어지려 한다는 둥 해괴한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귀를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고 살이 오르고 웃음을 되찾는 것.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종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사단이 났습니다. 가뭄이 극에 달해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공동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두레박 줄을 아무리 길게 늘어뜨려도 퍼올려지는 것은 진흙 섞인 흙탕물 뿐이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모여 땅을 더 깊이 파보았지만 물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한다며 집집마다 쌀을 거들어 다녔지만 당장 먹을 것도 없는 판국에 누가 쌀을 내놓겠습니까? 고성이 오가고 멱살잡이가 벌어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때 윤호가 우물가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귀를 대보기도 하고 숫덩이로 바닥에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동네 어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신성한 우물가에서 장난질이냐. 부정탄다. 저리 가라. 그러나 윤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옥년의 치맛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길이 막힌 겁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물 바닥이 아니라 저쪽 둔덕 아래 큰 바위 틈, 그곳을 뚫어야 합니다. 물이 고여서 썩어가고 있어요. 옥년은 망설였습니다. 만약 아이의 말이 틀리다면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터였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윤서의 눈을 보았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계산이 맞아요. 지형의 높낮이와 물의 흐름을 보면 저곳에 수맥이 뭉쳐 있을 확률이 9할입니다. 지금 파지 않으면 사흘 안에 말라버릴 거예요. 옥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보시오들, 내 자식 놈말을 한 번만 믿어주시오. 만약 물이 안 나오면 내 이 집을 내놓고 마을을 떠나리다. 내 목숨 줄인 옥이 박힌 비녀라도 팔아서 굿판 버릴 돈을 물어내리다. 옥년의 서슬퍼런 외침에 장정들이 혀를 차며 둔덕으로 몰려갔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괭이질을 시작한 지 반나절.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사람들의 인내심이 다닥나 욕설이 터져 나오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위가 깨지자 콸콸콸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장정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물이다. 물이 터졌다. 말라비틀어진 땅을 적시는 생명의 소리에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 기적 같은 광경 뒤에서 윤호는 덤덤하게 제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있었고 윤서는 솟구치는 물의 양을 눈대중으로 세며 앞으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마을 사람 수에 맞춰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요물이라는 경멸은 순식간에 신동이라는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옥년의 집 앞에는 감사의 표시로 가져다 놓은 감자 몇 알, 옥수수 몇 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년은 정말 처음으로 자신이 헛된 선택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은 짐이 아니라 복수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옥년네 집에 돈이 될 만한 아이들이 있다는 소문은 읍내 투전판을 전전하던 아비 백철중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뭐라? 그 핏덩이들이 우물을 찾아내고 고물을 새 것으로 만들어? 그게 다 돈 아니냐? 철중은 술잔을 집어 던지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자신이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 금송아지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며칠 뒤 옥년이 삭바느질로 번 돈으로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새 옷을 해입히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마당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내 새끼들을 내놔라. 어디서 감히 남의 핏줄을 도둑질해 가. 대문이 부서져라 걷어차며 들어온 백철중의 손에는 관아의 이방과 결탁하여 위조한 노비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판 돈을 탕진한 그가 이제는 아이들의 재능을 팔아먹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옥녀는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며 낯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그것이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와라. 내 이 낫으로 내 놈 목을 치고 나도 죽을 테다. 그러나 철중은 비릿하게 웃으며 관아의 포졸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여보시오들, 저 미친년이 내 자식들을 유괴에다가 앵벌이를 시키고 있소. 당장 전연을 포박하고 아이들을 되찾아 주시오. 옥년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쥔 것은 녹슨 낫이었지만 철중이 쥔 것은 조선의 법사, 즉 가부장제의 권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옥년을 결박했습니다. 아이들이 울며 매달렸으나 거친 손길에 의해 떼어내어졌습니다. 그렇게 옥년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끝까지 아이들을 향해 있었고 아이들 역시 잡혀가는 어미를 보며 울음 대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윤우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라버니, 확률은 반반이야.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면 18이 돼. 이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년이 보여준 사랑에 답하기 위해 이제 아이들이 그들의 천재성을 무기로 세상을 향해 반격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관아의 마당, 동원동수연 앞은 숨막히는 침묵과 살기만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고 젖은 흙바닥에서는 비릿한 흙내와 죄인들의 피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사또의 호통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형방과 이방 그리고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도열한 가운데 옥녀는 죄인처럼 포승줄에 묶여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진흙탕에 더러워졌고 입가에는 붉은 핏자국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소인은 죄가 없사옵니다. 아이들을 산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거두었을 뿐입니다. 옥년의 목소리는 갈라졌으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당함이 오히려 사또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 고얀 년, 인신매매가 국법으로 금지된 것을 모르느냐. 게다가 멀쩡한 양인의 자식을 유괴하여 노비처럼 부려먹고 그 재주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니. 내년이 그러고도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사또 옆에는 백철중이 엎드려 거짓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바닥을 쳤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저 표독스러운 과부년이 제 자식들을 꼬드겨 앵벌이를 시켰습니다. 아비인 제가 아이들을 찾으러 갔더니 낫을 들고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요. 제 품속에서 훔쳐간 노비 문서가 그 증거이옵니다. 철중이 내민 문서는 조잡하기 짝이 없었으나 외물을 받은 이방이 미리 손을 써둔 탓에 관하에서는 진본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옥년이 아이들을 살뜰히 보살핀 것을 아는 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으나 권력 앞에서 감히 나서서 증언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여봐라, 저 독한 년이 입을 열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사또의 명에 포졸들이 옥년의 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끼워 넣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멈추십시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동원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으나 그 기세는 장수장수아의 호령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진 길 사이로 두 아이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서와 윤호였습니다. 아이들의 행색은 남루했으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품에는 낡은 장부책이, 윤호의 손에는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형방이 소리쳤으나 윤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삿도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저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기에 저희의 주인은 저희가 선택합니다. 5살 배기 계집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기엔 너무나 당돌했습니다. 삿도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주인을 선택한다? 내 아비가 여기 버젓이 있는데 저 유괴범을 주인이라 하느냐? 아비라 하셨습니까? 윤서는 품에서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옥년이 가져온 일감과 쌀의 양을 기록했던 그 장부였습니다. 하지만 뒷장에는 다른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삿도 나리.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자식을 굶겨 죽음에 이르게 한 아비는 친권을 박탈하고 장백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 계산을 보십시오. 윤서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숫자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매가 태어난 지 25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비 백철중이 집에 가져온 쌀은 총 5마리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 도박판에서 잃은 돈은 700냥, 술값으로 쓴 돈은 200냥입니다. 이를 쌀로 환산하면 5천석이 넘습니다. 5천석을 탕진하는 동안 자식들 입에는 풀칠 한 번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비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고열을 빠는 거머리입니까?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백철중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 인연이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샘질로 어른을 능멸해. 계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옥년 어머니는 저희를 만난 지 불과 100일이 되었습니다. 그 100일 동안 옥년 어머니는 자신의 수의 값 30냥을 털어 저희를 사셨고 매일 밤 호롱불 밑에서 삿바느질을 하여 번 돈 단냥 이전 5푼을 오로지 저희 입과 옷에 쓰셨습니다. 낳은 정이 아비라면 기른 정은 어미입니다. 굶겨 죽이려는 자가 부모입니까? 살리려는 자가 부모입니까? 윤서의 논리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맞아. 저 아이 말이 100번 옳다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삿도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셈법이 이토록 정교하고 매서운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삿도는 체면을 구길 수 없었습니다. 허나 법은 법이다. 내 아비가 친권자임은 변함이 없고 저 과부가 너희를 돈으로 산 것은 명백한 인신매매다. 또한 너희가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상소가 빗발치고 있다. 내 놈들이 요물이 아니라면 어찌 어린 것들이 우물을 찾고 집을 고친단 말이냐. 이번에는 윤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대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톱과 망치, 그리고 몇 개의 톱니바퀴였습니다. 요술이 아닙니다. 윤호는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삿도의 등 뒤, 동원마루 위에 놓인 거대한 자경루물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관할 시간을 알리는 그 자경루는 고장난 지 수년이 지나 그저 장식품으로 전락해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애물단지였습니다. 저 물시계 고장난 지 3년 되셨지요. 시각을 알리는 구슬이 떨어지지 않으니 사또께서도 매번 해의 그림자를 보고 짐작하여 업무를 보시지 않습니까? 사또는 움찔했습니다. 관찰사가 올 때마다 저 고장난 자경루 때문에 지적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던 터였습니다. 한양에서 기술자를 부르려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이지 않고 톱니가 헛도는 소리가 납니다.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저것을 고친다면 저희는 요물이 아니라 기술지수를 가진 양이님을 인정해 주십시오.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양 최고의 장인들도 고개를 저은 물건이었습니다. 7살짜리 꼬마가 고친다니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좋다.
내 놈이 저것을 고친다면 내 너희의 재주를 인정하여 정상 참작을 해주마. 허나 고치지 못한다면 내 어미와 너희 모두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힐 것이다. 윤호는 대답 대신 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거대한 물시계 앞에 섰습니다. 윤호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꺼낸 수트로 바닥에 복잡한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낙차, 관의 기울기, 구슬의 무게. 윤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부속을 뜯어내고 가져온 나무 톱니바퀴를 그 자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윤서가 옆에서 숫자를 불러주었습니다. 물 유입량 3분의 1 감소, 기울기 5도 수정. 지금이야. 오라버니. 윤호가 마지막 나무 쐐기를 박아 넣는 순간 딸깍 둔탁한 소리와 함께 멈춰있던 톱니바퀴가 거대한 신음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끼쿵, 끼쿵. 죽어있던 기계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댕대시, 댕대시, 댕대시.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청하게 동원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확히 오시오시를 알리는 3번의 타종이었습니다. 정적. 모두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계산과 물리적 이해가 만들어낸 과학의 승리였습니다. 윤호는 손에 묻은 기름때를 옷자락에 쓱쓱 닦으며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물이 새는 관을 좁히고 마모된 축을 나무로 깎아 대체했습니다. 이제 하루 5차 일각 15분 이내로 맞을 겁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신동선 동을 넘어선 경지였습니다. 이런 인재를 노비로 부린다면 조정에 알려졌을 때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아이를 발굴하여 조정에 청구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치적이 될 터였습니다. 사또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묶여있던 옥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사또 나리. 옥년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종으로 부리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조선의 하늘을 관측하고 땅의 이치를 깨우칠 아이들입니다. 저 아비란 자는 이 귀한 재주를 술값 몇 푼과 바꾸려 했고 저는 이 재주를 지키기 위해 제 목숨값을 내놓았습니다. 옥년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절규했습니다. 저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허나 이 아이들만큼은, 이 아이들의 미래만큼은 저 더러운 아비의 소나기에서 빼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처절한 모성애와 아이들의 경이로운 능력 앞에 구경꾼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포졸들조차 몽둥이를 내려놓고 숙연해졌습니다. 백철중만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악을 썼습니다. 이건 다 사기입니다. 전현이 짠 겁니다. 내 자식 내놓으란 말이다. 백철중이 윤호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사또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여봐라. 저 파렴치한 자를 당장 포박하라. 예? 사또 나리? 네 이놈. 자식을 돌보지 않은 죄는 차치하고라도 관할을 기만하고 위조된 문서로 국법을 어지럽힌 죄가 더 크다. 감히 인재를 사장시키고 팔아먹으려 하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포졸들이 백철중을 덮쳤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억울합니다. 내 자식 내가 파는데 나라가 무슨 상관이요. 그의 추악한 외침은 곤장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사또는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과부 문옥년은 들어라. 너는 비록 매매 행위라는 국법을 어겼으나 그 뜻이 갸륵하고 결과적으로 나라의 인재를 구했으니 그 죄를 묻지 않겠다. 또한 오늘부로 두 아이에 대한 양육 권한을 아비 백철중에게서 박탈하고 문옥년 너에게 일임하노라. 사또 나리. 옥년은 오열했습니다. 포승줄이 풀리자마자 그녀는 윤서와 윤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진흙탕 위에서 세 사람은 엉엉 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그들은 그 순간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서가 울고 있는 옥년의 옷소매를 잡고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또나리,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무엇이냐? 저희를 사기 위해 어머니가 지불하신 30냥, 그리고 아비가 저희를 학대하며 낭비한 세월에 대한 보상, 받아내야겠습니다. 윤서의 눈이 다시금 장사꾼의 그것처럼 번뜩였습니다. 아비가 가진 마지막 남은 밭대기 하나, 그것을 어머니 앞으로 명예 이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공정공정입니다. 사또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운 아이로고, 그렇고 말고, 그렇게 조치해 주마. 그날, 옥녀는 빈털터리 과부에서 두 천재의 어머니이자 작은 밭을 가진 가장이 되어가나 문을 나섰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에는 쌍무지개가 떠 있었고, 옥년의 등 뒤로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자경구의 종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물시계 위로 올라가 톱니바퀴와 씨름하는 사이, 동원 아래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비 백철중이 뇌물을 먹인 이방리방이 교활한 혀를 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또나리, 저것 보십시오. 어린 놈이 감히 관아의 기물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저건 수리가 아니라 파괴요입니다. 저 과부년이 아이에게 사악한 주술을 걸어 나라실에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이방의 이간질에 사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는 났으나 아직 물은 흐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중은 기세를 몰아 바닥을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그렇습죠. 제 자식 놈이지만 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밤마다 숫덩이로 알 수 없는 부적을 그리고 귀신과 대화하듯 중얼거리는 놈입니다. 저 유물들을 당장 멍석 말아 주리를 틀어야 합니다.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졌습니다. 포졸들이 몽둥이를 고쳐 잡으며 옥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옥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술이 아닙니다. 경물거우입니다. 윤서였습니다. 아이는 흙바닥에 떨어진 옥년의 장부를 주워 펼치며 이방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이방 어르신, 이 장부 뒷장을 보시지요. 관아에서 걷어간 세금 명목과 실제 상납된 쌀의 양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달 흉년 구제미로 내려온 쌀 100석 중 15석이 사라졌더군요.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뭐라? 이 어린 년이 미쳤나? 이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쌀 15석이 사라진 날과 우리 아비 백철중이 투전판에서 닷새 밤낮으로 돈을 잃은 날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투전판의 뒤를 봐주는 것이 이방 어르신의 처남이라는 것도 계산에 넣어야겠지요. 이것이 우연일 확률은 제가 지금 당장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습니다.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단순한 아동 학대 사건이 관아의 비리 사건으로 비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숫자가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범죄 지도를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연, 입 닥치지 못할까? 이방이 윤서의 뺨을 치려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동원마루 위에서 윤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비켜라, 물길이 터진다. 윤호가 마지막 나무 쐐기를 박차고 뛰어내리자 꽉 막혀 있던 수수소쇠후의 관이 열리며 갇혀 있던 물이 굉음을 내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그것은 단순한 물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썩어 고인 관습과 비리를 씻어내리는 성난 파도 소리였습니다. 물길을 따라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거대한 자경구의 인형이 천천히 팔을 들어 종을 쳤습니다. 댕! 그 웅장한 종소리에 이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백철중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윤호는 기름때 묻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사또를 향해 담담히 말했습니다. 물이 흐르지 못한 것은 관 속에 낀 이끼 때문이었습니다. 기계든 나라든 흐름을 막는 찌꺼기를 치워야 재구실을 하는 법입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기엔 너무나 뼈아픈 일갈이흐. 사또는 전율했습니다. 눈앞의 아이들은 요물이 아니라 썩어가는 조선을 도려낼 칼이자 미래였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방을 포박하라. 그리고 백철중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내 오늘 이 아이들의 판결을 다시 쓸 것이다. 그제야 옥녀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자 지옥 같던 세상에서 처음으로 정예라는 것을 목격한 자의 뜨거운 감격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려수와 같아 강산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의 겨울에 참혹했던 가뭄은 이제 노인들의 예시하기 속에나 등장하는 전설이 되었으나 한양도성 안팎에는 새로운 전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포 나루터 조선의 모든 물산이 집결하는 그곳에는 문원상단이라는 거대한 상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상단의 대행수다 신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 그녀는 장부와 주판 하나로 청나라와의 무역을 독점하고 쌀값을 매점매석하는 탐관오리들의 장난질을 사전에 차단하여 백성들의 밥상을 지키는 상업의 여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안한 복식부기법은 조선 상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지요. 그리고 또 한 곳, 왕실의 기기지치를 관장하는 관청에는 윤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비 출신이라는 한계를 오직 실력으로 부수고 임금의 특명으로 등용된 기술직 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양수기 양쇠지 덕분에 조선의 논밭은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윤호가 만든 농기구를 쓰며 이것이 도깨비의 조화가 아니라 사람의 기술이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안채마루.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문옥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허리는 굽었고 눈은 침침해졌으나 입가에 걸린 미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마당으로 가마 2채가 들어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윤서와 관복을 차려입은 윤호가 바쁜 나라실과 상단 일을 제쳐두고 달려온 것입니다. 오늘은 옥년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늦었습니다. 윤호가 큰절을 올리며 옥년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마디는 수십 년 전 고장난 맷돌을 고치던 그 고사리 같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고치는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청나라에서 들어온 귀한 비단입니다. 이것으로 고운 옷 한 벌 해 입으세요. 윤서가 비단을 내밀었으나 옥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비단은 못하러. 내게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있지 않으냐. 옥녀는 장롱 깊은 곳에서 날띠 낡은 무명전대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장터 바닥에 내던져 흙투성이가 되었던 그 전대였습니다. 내 관관을 짤 돈 30냥을 다 털어 너희를 샀을 때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했다. 허나 보거라. 그 돈은 썩어 없어질 내 수의소이가 된 것이 아니라 조선을 먹이고 살리는 거목의 뿌리가 되지 않았느냐. 옥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이 없어 소박 맞았던 여인. 죽어서 제사상 하나 받지 못할 거라 손가락질 받던 과부.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는 조선을 지탱하는 2 기둥이 무릎을 꿇고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빚진 것이 없다. 너희가 살아준 것만으로, 밥을 먹고 웃어준 것만으로 나는 이미 그 돈의 1000배, 10,000배를 받았다. 그날 밤 옥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삭막했던 장터가 아니라 꽃비가 내리는 언덕 위를 어린 윤서와 윤호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꿈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쓸쓸한 과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2을 산 여자가 결국 나라 하나를 살렸다고 말입니다.
핏줄로 얽힌 아비 백철중은 자식을 팔았으나 남인 옥녀는 전 재산을 털어 아이들을 샀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낳은 정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현재를 희생할 줄 아는 기르는 정에서 탄생합니다.